네, 그러면 도덕과학적 접근 우리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일단 도덕과학적 접근은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작년, 작년 졸업한 선배들도 요 도덕과학적 접근은 배우지 않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2015년도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하는데 그 2015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도덕과학적 접근. 우리가 요즘 융합적 교육 얘기 많이 하고 뭐 융합적 인재, 창의 인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윤리학은 인문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우리는 생활과 윤리는 실천 윤리학이고 그거는 다양한 학문이 인접해 있는 무슨적 접근, 학제적 접근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는지,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인 걸 발달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행동을 할 때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 앞에서 배웠다시피 뭐 칸트는 어떻게 했나요? 뭐 선의지랑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한다. 우리는 자율적 존재다. 그래서 뭐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키자. 이런 말을 하고 공리주의는 그렇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과를 낳는 게 옳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뭐 점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해 간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사회성이기도 하고요. 덕윤리, 우리 방금 전까지 했던 덕윤리는 그렇죠. 우리 뭐 중용을 계속 반복해서 실천해서 뭐 품성을 키우고 인간관계에서 더 잘, 우리 공동체에서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유덕하게 올바른 공동체, 좋은 공동체, 선한 관계,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일까? 이거를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을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고 어떻게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될까를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새롭죠. 요거는 사실 내용도 많이 없고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교과서로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밑줄 치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수능 특강 24페이지거든요. 그거 피면서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교과서 잘라서 가져왔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 이전에 우리 수능 특강 과제 했을 때 필기했던 거에 덧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도덕과학적 접근은 뭐냐? 선생님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 사회가 중요한지, 뭐 권리가 중요한지, 뭐 쾌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이성적 측면 얘기하는지 막 이런 얘기했었죠. 그런 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나 윤리 문제요. 윤리 문제는 곧 어떤 문제? 윤리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걸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대요? 저 여기 지금 다 잘 보고 있죠?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있대요. 요 두 가지를 선생님 배워볼 건데요. 일단 도덕과학적 접근은 뭘 하는 학문이라고요?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다시 뭐 인간의 도덕성, 인간 존재 특성 중에서도 도덕성이겠죠. 그리고 뭐 윤리적인 문제, 이거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정리됐나요? 그러면 신경윤리학부터 볼 겁니다. 일단 신경윤리학은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냐, 뇌를 측정해서 이해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경이라는 말 이해 가나요? 물론 우리 이과 친구들은 신경 알죠? 선생님 신경은요, 뇌랑 척수랑 막 이렇게 쭉쭉쭉쭉 막 신경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우리 문과 친구 똑같이 생명과학 배우고 왔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신경외과 의사 하고 막 찾아봤는데, 요, 닥터 스트레인지 의사. 무슨 의사예요?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최성화 교수님도 신경외과 의사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분들 뭐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치료를 해주시나요? 어떤 수술을 하시나요? 그죠? 뇌, 신경. 신경외과 의사들 항상 이렇게 지금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선생님 의사 생활 이런 거 잘 못 봐요. 선생님 그 첫 시간 OT 때도 얘기했지만 수술 장면을 아직까지도 잘 못 보거든요. 선생님 도전해도. 그래서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한 에피소드가 있나 하고 찾아볼 때 요거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뇌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뇌 사진을 찍고 있죠. 그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경은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생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막 우리가 뭐 또는 나 너 신경 쓰고 있어. 막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뇌든 척수든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뭐 하는 그런 모든 관련된 부분, 특히 척수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뇌는요, 우리가 윤리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도덕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신경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신경을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 바로 뇌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뇌를 촬영하는 장치 뭐가 있나요? CT도 있고요. MRI도 있고요. 그죠? 그런 장치를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할 때 이 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번 찍어보니까 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우리 교과서 내용 간단히 다시 정리하고 대표 사례 보도록 합시다. 신경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성 관련된 부분이 뇌에서 작동을 하는지 정서 관련된 부분이 뇌에서 막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걸 MRI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이거를 과학적 측정 방법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CT 촬영, MRI 촬영 이런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경윤리학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저 사람 뇌가 참 궁금하다 하면서 시작됐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투수리공 게이지의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되게 옛날 얘기예요. 얼마나 옛날이냐면 한 1848년인데요. 철로에 이제 철도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왜 큰 바위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수나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빵 터트려서 우리가 요 철도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죠. 근데 이거를 작업할 때 조금 너무 잔인한데 그래도 우리 들을 수 있겠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는데 이때 있었던 큰 철봉이라고 할까요? 그 1m 길이의 봉이 이 게이지의 머리에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지역 의사가 응급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이 게이지가 잘 깨어나고 치료도 잘 받아서, 그리고 뇌의 많은 부분이 손상된 게 아니라요. 여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부분 이렇게 요런 식으로 관통된 거여서 앞부분에만 조금 손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4개월 정도 후에 이 철도수리공 게이지는 회복을 하고 다시 일로 복귀를 합니다. 이때는 한 25살 정도였거든요. 되게 어리고 씩씩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 게이지였는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막 일할 때도 게이지 왔냐고 괜찮냐고 막 챙겨주고 하는데 게이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막 옷 입고 일어나고 뭐 자고 뭐 이런 밥 먹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일단 감정 조절도 안 되고요. 특히 분노 조절.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을 못 해요. 막 우유부단하고요. 충동적이에요, 엄청. 이게 뭐 잠시 너무 선생님 그 생각도 했거든요. 4개월 동안 이런 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성격이 그래서 막 바뀐 게 아닐까? 이랬는데 아니래. 오래 지나 똑같아. 이게 게이지 스스로도 성격이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막 이런 뭐 영어로 별명 붙여놓고 막 그랬었대요. 이러한 사건을 나중에 아주 오랜 뒤 2004년에 하버드에서 다시 이 게이지의 두개골을 열어서 두개골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앞에 부분만 손상이 된 걸 확인해요. 그리고 2009년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는데요. 전두엽 부분만이 다친 것을 확인합니다. 뭐 정확히 어떤 딱 부분이라고는 우리가 게이지가 살아있을 때 열어본 것이 아니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이 관통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수술한 거 이런 거 다 드러나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전두엽 부분, 이 부분이 큰 손상이 입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전두엽 부분 여러분들 어떠한 기능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뇌에서. 일단 요거 알아두고요. 요거랑 비슷한 사례 선생님 조금 더 가져왔는데요. 아동 성추행범의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이 뇌종양을 제거한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범죄의 습성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성격, 이런 폭력성들이 사라졌대요. 뭐 이 외에도 2013년에 96명의 수감자들을 미리 MRI로 다 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석방 후에 관찰을 했을 때 다시 재수감하게 된 재범을 한 사람들이죠. 그 재범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전두엽, 전대성 있는 피질, 그 대피질이 문제가 있는 것, 되게 작다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 외에도 어린 아이들을 클 때까지 막 10년 동안 쭉 발달 관찰해온 사례도 있고요.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두엽, 특히 전두엽 이 부분,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트롤리 딜레마도 배웠죠. 트롤리 딜레마 할 때 기차 1명, 5명, 이때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쪽이요 라고 선택했을 때는 이성적인 측면, 그리고 나중에 왜 선생님이 더 빅씨 이 사람 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막 감동적인 부분, 이 빅씨한테 공감하고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걸 해도 될까?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을 느끼게 된 거죠. 이 뇌의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잘 안 꺼내지네요. 오호.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정상인의 뇌와 사이코패스의 뇌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모든 이렇게 뇌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사이코패스다, 무조건 범죄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 선생님이 모든 수업 끝나고 같이 해줄게요. 요 사이코패스의 뇌 보니까 앞부분 어때요? 문제 있죠. 정상인보다 훨씬 더 활발히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체 전두엽이 어떻길래 선생님 계속 전전두엽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 건강해요? 갑자기 기침이 나왔어요. 여기 앞부분이 전두엽, 전전두엽 부분인데요. 여기 전두엽 보면 지금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이런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 전전두엽은 충동 조절 능력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건 특히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이 전두엽 관련된 부분은 잘 알고 있듯이 계획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거나 집중력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능력 역할을 한대요. 이 부분이 손상이 되니까 게이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이걸 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는 감정을 이땐 조절해야겠다 이런 기능들이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정상인과 뭐 사이코패스 또 문제가 생긴 뭐 아픈 사람들을 이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이 해당 부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요.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으면 다 사이코패스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건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 걸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선생님 시사점에서 새로운 얘기 하나 해줄 건데요. 그거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이지 사례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승을 내. 얘 왜 이러지? 막 뭐야 우리 게이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나오죠. 여기 나온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그대로 했던 얘기인데요. 이 게이지의 언행을 연구한 신경학자 다마지오는 유사한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굉장히 어렵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정서나 감정과 관련된 내 부분이 손상됐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신경윤리학 접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서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구나. 감정 조절하는 것, 즉 화를 내고 뭐 공감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안타까움 느끼고 공감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내가 맞닥뜨린 사람한테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아프겠지? 또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걸 조절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되겠지?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시사점을 주었다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 신경윤리학은 교과서에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화윤리학 볼 건데요. 진화윤리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화해온 산물이 바로 이 이타적인 성품이다. 이타적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적응을 했을 때 더 살아남기 유리한, 더 번식하기 유리한, 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결국에 윤리적인 행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도도새라는 거 아나요, 여러분? 도도새. 선생님, 도도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 환경윤리 관련해서 들어봤을까요? 원래는 도도새가 지금은 이제 멸종되어 있는데요. 막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쌤 생각에. 기억이. 여기서 날개나 이렇게 돼 있고, 발이 이만하고. 엄청 커요. 엄청 큰 도도새라는 새인데, 한국말로가 아니라 영어로도 도도예요. 근데 요 도도새는 뜻이 바보거든요. 바보? 심슨도 왜 막, 그러잖아요. 그 바보야, 바보. 왜 바볼까요? 지금 새죠, 새. 근데 날개가 조그맣죠. 몸집 엄청 큰데. 날지를 못한대요. 날지를 못해서 바보새라고 불러요. 근데 왜 날지 못하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날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게 사용이 불가능했을까요? 아니, 원래는, 하기에 날개가 크게 있었는데, 이 도도새 서식지인 여기, 이 모리셔스라는 요 섬이 어떻냐면요. 요 섬에는 너무 먹을 게 풍부하더래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 서식지에서 막 위험에 처해서 날개를 갑자기 막 펼쳐서 하늘로 날아가서 도망갈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도도새는 점점 이 날개가 필요하지 않게끔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가 날개가 점점 태아되는 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도새가 지금은 멸종을 했는데 어떻게 멸종했냐면 이 도도새가 살고 있던 원래 이 모리셔스 섬은 굉장히 풍족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네덜란드에서 도도새가 사는 모리셔스 섬에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막 원숭이들도 막 데려다 놓고요. 각종 동물들도 데려다 놓고 사람들도 데려와 살아요. 근데 이 도도새 그냥 막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도도새가 엄청 크고 날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괴롭혀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결국에 도도새는 멸망해요. 왜냐하면 이 도도새가 알을 낳잖아요. 근데 요 알도 그냥 막 원숭이들이든 뭐든 각종 그 데리고 왔던 동물들이 다 잡아먹고요. 그리고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도새에 대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자기한테 순응하는 거는 이렇게 도태되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로도 쓰이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자비한가. 자연에 원래 있던 이 생태계의 흐름을 인간이 깬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원래 살아있던 생명체가 사라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도도새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던 게 여기에 있던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는 거야. 가보니까 막 진짜 이제 곧 다 나무가 수명을 다 한 나무밖에 없는 거야. 왜 번식을 못하지? 왜 싹을 못 피우지? 하다 보니까 도도새가 그 씨를 먹어서 배설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싹이 자라는 건데 도도새가 없으니까 이 나무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신할 뭐 다른 조류를 가져다 놓고 해서 지금은 뭐 나무는 번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요 도도새 같은 경우도 진화가 이 모리셔스 섬에 살기 적당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이야기 다들 알죠. 배가 기울어요. 큰 암초에 걸려서. 배가 점점 기울고 배는 침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구했을까요? 응? 어린아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뭐 내 아는 친척, 사랑 애인,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어린아이, 노인, 뭐 여성 등등 그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노약자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고자 해요. 특히 어린아이를 항상 먼저 구하죠. 우리 차에도 보면 뒤에 이렇게 차 보면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 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운전하는 것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어린아이가 있으니 꼭 구해주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왜 먼저 구할까요? 요건 이제 하이트라는 윤리학자기도 하고 진화윤리학자기도 하고 사회적 직관주의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윤리학과도 그렇고요. 사회학에서도 좀 그렇고요. 되게 핫한 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 어린아이를 먼저 구할까? 이거는 유전자를 남기기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노약자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도도새가 결국은 날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멸종하게 된 것. 이러한 것들은 진화의 결과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자연선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 자연선택은 수트 24페이지 날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생물종은 자연지원이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손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A종이 엄청나게 많은 무슨 색 좋아할까요? 요새 이 친구들 보라색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으니까 요새 한 요런 색깔 옷을 입었는데 뭐 자기랑 막 비슷한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다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닮긴 했지만 완전 똑같지 않죠? 고조선 시대 사람과 여러분들이 완전 똑같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등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손을 생산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약간씩 유전적으로 막 좀 다른 거 보이죠? 선생님이 약간 의도했는데 막 좀 엄청 특이한 것도 해볼까요? 핫핑크도 나올 수도 있을까요? 하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많은 자손들 중에서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지는 자연이 선택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요 아이들이 뭐 다음번에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요 아이들이 다시 또 자기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뭐 이런 모양 큰 거 뭐 이런 거 막 뭐 반만 칠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낳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생물종은 서서히 변화하고 진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거의 최종 지점이 바로 지금 현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현재가 자연 선택의 산물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요 진화윤리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선생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현재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성품,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진화의 관점에서 자연에 선택된 거다.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성품을 갖는 것이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투쟁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타적 말고 배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더 좋은 삶,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요 진화윤리학적 관점에서는요.